유진그룹의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 회의실 서도준은 그 공간의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맞선 방어 전략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임원들조차 그의 완벽한 전략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25의 나이로 그룹의 수천억 원을 구해낸 것이었다. 회의장 상석에 앉은 서진환 회장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도준의 능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회의장에 함께 있던 그의 친아들 서태민의 얼굴은 질투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도준의 전략에 어리석은 반론을 제기했지만 도준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그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두 사람의 능력 차이는 명백했고 태민의 열등감은 더욱 깊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서 회장은 도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역할을 연기하며 유진그룹의 진정한 미래는 바로 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칭찬은 아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라기보다는 장군이 자신의 가장 뛰어난 병사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움을 담고 있었다. 그의 애정은 도준의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의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박물관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가족 만찬은 언제나처럼 숨막히는 격식과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사회에서의 긴장감은 식탁 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도준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이 집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진정한 온기를 보여주는 사람은 양어머니 지수연 여사뿐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른 두 남자와는 달리 도준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자주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슬픔은 도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식사 도중 태민은 도준을 향해 몇 번이고 가시 돋친 말을 던졌다. 그의 고아 배경을 조롱하거나 입양된 총알하며 비꼬았다. 도준은 숙련된 평정심으로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서 회장은 친아들의 무례함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 식사가 끝난 후 도준은 정원에서 홀로 달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쇼를 걸쳐주었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 그녀의 슬픔은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었다.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가장 큰 좌절감이었다. 그날 밤 도준은 저택에 있는 자신의 호화로운 방에 홀로 남았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삶과도 같았다. 아름답고 특권을 누리지만 인공적이고 진정한 뿌리가 없는 삶. 그는 자신을 빈곤에서 구해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동시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한 아들이자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아직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의 집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다. 비극은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서도준과 그의 양어머니 지수연 여사가 함께하는 보기 드문 고요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저택의 온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에 있었다. 평소보다 연약해 보였지만 도준을 향한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양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고 숨김이 없었으며 이는 곧 닥칠 비극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본체로 돌아가던 길에 수연은 갑자기 창백해지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패닉이 덮쳤다. 처음으로 도준의 평온한 태도가 공포로 인해 금이 갔다. 그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다. 현장은 날것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가족들은 유진그룹 소유의 병원 VIP 병동으로 급히 달려갔다. 진단은 가혹했다. 심각한 형태의 재생불량성 빈혈.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적합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긴급한 골수 이식뿐이었다. 그 소식은 특히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도준에게 무거운 타격이었다. 서 회장은 즉시 온 가족 즉 자신과 태민 그리고 도준에게 적합성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태민은 시술에 대해 걱정하며 이기적으로 불평했다. 하지만 도준은 자신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것이 그녀가 평생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에 보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가족들은 병원의 개인 대기실에 모여 있었다. 서 회장은 전화를 붙들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태민은 초조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준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자신이 적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가족을 오랫동안 알아온 연로한 의사가 그들을 보러 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이례적으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도준과 회장에게 단둘이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개인 상담실에서 의사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회장과 태민 둘 다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도준에게로 향했다. 그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손에 든 복잡한 유전자 보고서를 보며 망설였다. 무거운 목소리로 의사는 두 번째 더욱 파괴적인 발견을 설명했다. 회장님, 그가 말했다. HLA 조직형과 혈액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도준 군이 회장님의 친자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수연 여사님의 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유전 표지자가 완전히 불일치합니다. 그 말들은 방에 소독된 공기 속에 그대로 떠 있었다. 도준의 반응은 폭발이 아닌 조용한 내파였다. 그의 발밑 땅이 사라졌다. 그의 정체성, 그의 삶, 그의 기억 전부가 순식간에 의문부호로 변했다. 그는 설명을 부인을 기대하며 회장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한 가면이었다. 놀람은 없었다. 비밀이 드러난 것에 대한 짜증의 기색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의사가 그들을 남겨두고 나간 후 소독된 방 안에서 장이 끝난다. 도준은 완전히 길을 잃은 채 머릿속이 엉망으로 뒤엉켜 서 있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온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속삭였다. 저는 누구입니까? 서 회장은 동정심이 아닌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있기 전 장면은 암전된다. 서도준의 질문은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실의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다. 저는 누구입니까? 서진환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무너진 세상을 외면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오너라. 그는 도준을 이끌고 병원을 빠져나와 방음 처리가 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소리 없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움직이는 밀실 혹은 고해성사가 이루어질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서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짜인, 그래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이야기였다. 그는 수년 전 아내 지수연이
유산의 아픔으로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자선 활동을 위해 방문했던 한 보육원에서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도준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그는 절망에 빠진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도준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들은 도준을 친아들처럼 키우고 세상 최고의 것들을 주기로 약속했다. 입양 사실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는 것은 도준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모든 설명은 아내와 아들을 위한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행위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닌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그는 도준이 유진그룹의 아들로서 누려온 특권과 교육 그리고 지위를 은근히 상기시켰다. 그는 도준이 고아원의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았으며 자신에게 엄청난 감사의 빚을 지고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그 말들은 도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그는 이 이야기를 믿고 싶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오랜 슬픔과 자신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자,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그는 서 회장의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감지했다. 그 이야기에는 지저분한 감정이 없었다. 오직 문제와 해결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도준은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듯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자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그 순간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단호해졌다. 그는 기록이 봉인되어 알 수 없으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너의 과거는 여기 이 가족 안에 있다. 그가 말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나 어머니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그것은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위장한 명백하고 차가운 경고였다. 차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가 평생 집이라고 불렀던 공간은 완전히 낯설게 보였다. 그는 이제 이방인이었다. 이 가족 안에서 그의 자리는 권리가 아닌 허락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다. 모든 행복했던 웃음과 추억이 이제는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 낯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독한 소외감과 함께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회장의 경고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가족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다. 서도준은 일상의 궤도 위를 표류하듯 움직였다. 회사에서의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은 여전히 완벽했고 집에서의 태도 또한 흠잡을 데 없이 공손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표류하고 있었다. 거짓말은 그의 감정적 닻을 끊어버렸고 그 공허함은 곧 한 하나의 집요한 목적으로 채워졌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회장의 경고는 이제 그에게 도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사의 시작점을 서 회장의 이야기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양어머니 지수연으로 정했다. 만약 그 이야기에 균열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슬픔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입양, 이전의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직접 물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회장에게는 경고 신호가 될 터였다. 그는 집이 텅 빌 기회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거의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개인 서재에서 수색을 시작했다. 그곳은 미술 서적과 시집 그리고 조용한 우울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수색하며 공식적인 가족사와 맞지 않는 20여 년 전의 물건을 찾았다. 깊은 옷장 뒤편 낡은 담요들 아래에 숨겨진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숨겨둔 오래된 기념품 상자임이 분명했다. 그는 간단한 자물쇠를 여는데 성공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여성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아파 콘서트 티켓 조각, 그리고 이름 없이 낭만적인 문장으로만 가득 찬 보내지 못한 낡은 편지 몇 통. 그리고 바닥에는 작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는 젊은 여성의 얼굴. 도주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유사함. 이 사람이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자는 서진환 회장이 아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잘생기고 친절하며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낯이 익었다. 도주는 가문의 공식적인 서재로 달려갔다. 벽에는 가문의 혈통을 보여주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 바로 그 남자의 초상화가 있었다. 서영환, 서 회장의 형이자 유진그룹의 원래 후계자였던 2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남자. 서 회장의 자비로운 거짓말은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는 어머니가 골랐던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의 생모는 회장의 형과 연인 관계였다. 이 사실은 1000개의 끔찍한 새로운 질문을 낳았다. 자신은 그 관계의 산물인가?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서영환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는 이제 양어머니의 깊은 슬픔의 근원을 이해했다. 그녀는 유산의 아픔을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사랑회장의 형을 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기억을 숨긴 채 그의 동생과 결혼하여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 도주는 그녀가 매일 마주해야만 했던 살아 숨 쉬는 비밀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도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생모와 그의 아저씨이자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거짓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묻혀버린 사랑과 의심스러운 죽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무덤이었다. 그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위기는 이제 가문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위험한 조사로 변모했다. 그는 회장이 단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았다. 서진환 회장은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혈액검사 이후 아들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새로운 정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렬함. 그의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는 깊고 의심 많은 본성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서도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하지만 완벽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도준의 삶은 압력 소티처럼 변해갔다. 회사에서 서 회장은 그를 그룹의 핵심 정보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일부러 지방의 한 개 자회사로 발령내어 압박이 심한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동시에 아버지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은 서태민은 노골적으로 그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파일을 삭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도주는 이 전쟁을 내부에서 혼자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감시는 너무나도 촘촘했고 외부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채 과거를 파헤쳐줄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는 삼촌의 사고와 관련된 낡은 파일에서 언급되었던 하루아침에 불명계를 안고 사라졌던 한 사립 탐정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도주는 자신의 감시자들을 몇 시간 동안 따돌리기 위해 전략적인 두뇌를 사용했다. 그는 디지털과 물리적인 유령을 만들어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는 동안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도시에 잊힌 구석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립탐정 박현수를 찾아냈다. 박현수는 50대의 냉소적이고 세상사에 지친 남자였다. 그는 한때 최고의 형사였지만
서영환의 죽음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가고 있었다. 첫 만남은 팽팽했다. 박현수는 도준의 이름을 알아보고는 처음에는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힘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불길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다. 도준은 그의 정의감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탐정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에 대한 욕망에 호소했다. 그는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밝혀낸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소년이 아니라 진지한 플레이어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건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박현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마침내 박현수는 동의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기여는 그가 25년간 간직해온 결정적인 정보였다. 서영환의 최초 부검보고서 4번. 그 보고서에는 사인이 추락뿐만 아니라 그의 혈액에서 검출된 희귀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독극물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다. 그 정보는 폭탄과도 같았다. 도준은 이제 자신의 삼촌이자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손에 쥐었다. 보이지 않던 적은 이제 명확한 동기와 수법을 가진 살인자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였다. 그날 밤 도준은 감시자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직전 저택으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을 다시 연기했다. 그는 평온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전문적인 조력자와 살인의 증거를 가졌다. 게임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살인자를 사냥하고 있었다. 박현수의 어수선한 사무실, 안두 남자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부검 보고서는 살인을 확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김태평 회장을 그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박현수는 늙은 형사의 본능으로 약한 고리를 지목했다. 바로 김 회장의 그림자강 비서였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유일한 인물이었다. 강 비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그는 표면적으로는 철저한 충성심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항상 감시받고 있었다. 박현수는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그의 양심을 벼랑 끝으로 내몰 상황을 만들어야만 했다. 작전은 서도준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것은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강 비서를 비난하며 맞서는 대신 김 회장이 강 비서 그 자신을 위험 요소로 여기게 만들기로 했다. 박현수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유진그룹의 라이벌 기업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유진의 충성스러운 늙은 비서가 비밀을 팔고 싶어 한다는 김 회장의 편집증을 자극할 만한 미끼였다. 동시에 도준은 저택 안에서 강 비서가 의심스러워 보이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했다. 그는 정보 유출에 대한 대화 중에 실수로 강 비서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미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김 회장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강 비서를 차가운 의심에 눈초리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업무를 줄이고 그의 뒤를 밟게 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강 비서는 주인의 불신이라는 끔찍한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이들처럼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고립되고 두려움에 떠는 강 비서에게 도준이 움직였다. 그는 강 비서가 친절하게 대했던 어린 하녀를 통해 늦은 밤 성당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했다. 만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도준은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생모와 강비서가 한때 충성으로 섬겼던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서영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강비서의 잊혀진 정의감에 호소했다. 강비서는 격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친 충성심과 자신의 목숨에 대한 공포,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양심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다. 그의 친절했던 옛 주인의 기억과 그의 진짜 후계자인 도준의 모습이 마침내 그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돕기로 결심했다. 강비서는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 회장의 개인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그 안에는 김 회장이 자신의 모든 불법 거래, 즉 형의 등반 장비를 조작한 자들에게 지불한 돈의 내역과 이은서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출처 등이 꼼꼼하게 기록된 개인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영이 나는 총국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날 밤 도준과 박현수는 다시 사무실에 마주 앉아 김 회장의 서재 침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비밀의 수호자의 고백은 그들에게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지도를 제공했다.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강비서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김 회장과 온 가족 그리고 대부분의 경호 인력이 지방에서 열리는 하룻밤 자선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 그것은 서도준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6시간짜리 기회의 창이었다. 서재에 침투하여 금고를 열고 빠져나와야만 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행사 당일 밤, 저택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은 채 고요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뒤에 남은 도준은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저택의 구조를 이용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그가 미리 파악해둔 레이저 감지망을 피하며 그는 마침내 김 회장의 개인 서재에 도착했다. 서재는 권력과 자아의 기념비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짙은 색의 목재 과시용으로 채워진 가죽 장정의 책들, 그리고 방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책상. 그곳에서는 낡은 종이 냄새와 차가운 야망의 냄새가 났다. 김 회장의 거대한 초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 강 비서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마지막 보안 장치로 생체 인식 스캐너가 남아 있었다. 도준은 박현수에게서 배운 기술을 이용했다. 그는 김 회장이 사용했던 유리잔에서 완벽한 지문을 채취하여 특수 필름으로 복제해왔다. 신경이 곤두서는 시간과의 싸움 끝에 마침내 금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하나의 검은 가죽 장부로 향했다. 그는 장부를 열었다. 김 회장의 깔끔하고 정확한 필체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도준은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형 서영환을 장애물의 제거라고 표현하며 그의 살인을 계획한 내용을 냉정하게 기록해 두었다. 등반 전문가에게 지불된 돈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형이 죽은 후 슬픔에 잠긴 이은서를 협박하여 그녀의 갓난아들인 도준을 인질로 삼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든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가장 뒤틀린 기록은 도준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김 회장은 형의 유일한 혈육을 입양하는 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적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자신의 통제에 두고 동시에 자신의 혈통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한 고품질의 예비 부품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었다. 그 기록들을 읽는 동안 도준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혼란스러운 감정마저 모두 타서 사라졌다. 그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는 단순한 거짓말쟁이나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논 괴물이었다. 입양은 궁극적인 통제이자 경멸의 행위였다.
순수하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는 장부를 가져가는 대신 가져온 휴대용 고속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페이지를 디지털화했다. 그는 장부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고 금고를 닫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6시간의 창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동이틀 무렵 도주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곧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는 암호화된 노트북으로 스캔한 장부를 보고 있었다. 한때 존경했던 남자의 차갑고 잔인한 단어들이 화면 위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끝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살해당한 남자의 아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더 이상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에 파괴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돌아왔다. 궁극의 증거를 손에 쥔 서도주는 섬뜩할 정도의 평온함을 연기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서 회장의 서재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다. 서 회장은 그의 의도를 궁금해하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준이 며칠 전 밤에 침투했던 바로 그 서재. 김 회장은 자신의 왕좌인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도준은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대화를 열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완벽한 사업 제안서를 내밀며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사업 이야기가 끝난 후 도준의 말투가 변했다. 그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스캔한 장부의 한 페이지, 그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지불된 돈의 내역이 적힌 부분이었다. 공식적인 회사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거래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차가웠다. 마침내 서 회장의 평정심이 깨졌다. 모든 위장은 끝났다. 그의 얼굴은 권위의 가면에서 순수하고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얼굴로 변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위협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서 회장은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죄책감이 아닌 오싹한 자부심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정당화했다. 그는 자신의 형을 감상적이고 나약하여 리더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폄하했다. 그는 도준에게 그의 한심한 친아버지는 결코 줄 수 없었던 권력의 삶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평온함이 서 회장을 더욱 격분시켰다. 서 회장은 도준이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술을 바꿨다. 그는 도준의 양어머니 지수연 여사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도준이 행동에 나선다면 그가 어떻게 그녀를 파괴할 것인지 잔인하고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의료 지원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립탐정 박현수와 강 비서의 이름을 언급하며 도준의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도준이 아끼는 모든 사람을 인질로 삼았다.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다. 도준을 무너뜨리려던 서 회장의 위협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그것은 그들의 뒤틀린 관계에 마지막 신람마저 끊어버렸다. 도준은 이제 그를 아버지 같은 인물이 아닌 막아야만 하는 순수한 괴물로 보았다. 그는 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도준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방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늙은 폭군과 젊은 전략가의 대치. 서 회장은 자신의 힘을 확신했고 도준은 자신의 계획을 확신했다. 서재를 나서는 도준의 등 뒤로 서 회장의 분노에 찬 시선이 꽂혔다.
저택의 길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미리 작성해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자신의 동맹들에게 보냈다. 실행하라. 그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서진환 회장은 최근의 내부 혼란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이 무대를 이용해 자신의 유산을 공고히 하고 아들 태민의 지위를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지배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배경에서는 도준의 동맹들이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사립탐정 박현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과 함께 연 회장에 잠입해 있었고, 강 비서는 기술팀의 손을 써두는 한편 사회적 명분을 가장하여 검찰 고위 인사를 행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지수연 여사. 그녀는 깨질 듯 위태로운 평온의 가면을 쓴 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 회장이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유진의 역사와 자신의 혈통이 가진 힘에 대해 오만하고 강력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도전을 극복하고 배신자들을 척결했다며 은근히 도준을 겨냥한 발언을 던졌다. 그가 미래를 위한 축배를 제안하며 연설의 절정에 다다른 순간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살아났다. 유진그룹의 로고는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대체되었다. 서영환과 이은서의 사진. 연 회장 전체에 충격의 탄성이 흘렀다. 그리고 도준의 차분하고 명료한 미리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유진의 진짜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 맞춰 스크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독극물을 언급한 부검보고서, 살인 청부의 대가가 기록된 회장의 개인 장부, 그리고 이은서의 상속재산을 강탈한 문서들. 서 회장은 전원을 차단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시스템은 이미 외부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작은 보조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그곳에는 지수현 여사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남편이 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포 속에서 침묵해왔다고. 도준이 찾아낸 그 사진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 서영환의 마지막 흔적이었다고. 회장의 아내로서의 그녀의 증언은 그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군중이 소란에 휩싸이고 회장이 완전히 고립된 그 순간 연 회장의 정문이 열리고 서도준이 들어왔다. 그는 침착했고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무대 위로 똑바로 걸어 올라가 투자자들과 언론의 충격에 빠진 얼굴들을 마주했다. 그는 복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금융 천재성을 이용해 이 스캔들의 여파로부터 회사를 구할 명확하고 결정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 계획은 서진환 일가 전체를 경영에서 즉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비밀리에 확보한 이사들과 주주들의 지지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살인 폭로의 한가운데서 실행된 완벽한 경영권 쿠데타였다. 강 비서가 초대한 검사가 그의 팀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자신의 권력과 회사 그리고 자유가 단 몇 분 만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서 회장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몰락한 폭군의 마지막 발악처럼 도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검사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의 무대 위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심판은 끝났다. 갈래서의 심판 이후 유진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서진환 회장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고 유진그룹은 선장 없는 배처럼 침몰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서도주는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숨겨진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유일한 상속자로서 유진그룹의 본사로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강 비서가 함께했다. 불안에 떨던 직원들은 그에게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도주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룹의 부패한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투명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명확한 리더십은 패닉에 빠졌던 회사를 조금씩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절박하게 그에게 회장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예상했던 복수극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도주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죄로 더럽혀진 서씨, 가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왕조를 시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사에 진정한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좌에 앉는 대신 그는 가장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강 비서를 임시 CEO로 지명하여 개혁을 이끌게 했다. 그는 대주주로서 회사가 새로운 길을 걷도록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에만 머물겠다고 밝혔다. 권력에 대한 그의 초연함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마침내 숨어 살던 생모 이은서와 재회했다. 눈물과 함께 이어진 만남은 그들의 오랜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또한 남편의 폭정에서 해방되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어머니 지수연을 찾아가 용서와 위로를 건넸다. 그는 기묘하지만 진실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도주는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서영환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자신의 과거를 기리기 위해 고아들을 후원하고 어머니의 꿈을 기리기 위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권력이 아닌 자비와 희망의 새로운 유산을 선택했다. 1년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아름다운 집. 도주는 그의 두 어머니 이은서와 지수연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은서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수연은 정원을 가꾸며 진정한 미소를 되찾았다. 도주는 강 비서의 리더십 아래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친 유진그룹의 보고서와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는 기업의 총수가 아닌 아들이자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다. 그는 권력의 왕좌가 아닌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왔다.